투데이 핫경제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에 따른 석유위기 상황 발생에 한국석유공사가 본격적으로 대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오늘 20일 석유위기 대응 상황반을 구성하고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대한 비축유 방출 태세 및 시설 안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2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국민연금 과오납 사례는 총 193만 2천 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총 1조 2,72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710억 원은 아직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가 이르면 연내에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 전자문서 중개자 인증을 취득했다면서 20일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인증 취득을 기반으로 카톡 지갑에 공공, 민간기관이 발송하는 고지서, 통지서 등의 일상 속 중요 문서들을 간편하게 송신, 수신, 열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인 카톡 전자문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동시다발적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을 역사적 변곡점으로 규정하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긴급 안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송부할 예산에는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14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600억 달러, 긴급한 인도적 지원 100억 달러 등 총 1천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카타르를 국빈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투자와 건설, 그리고 인프라, 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만나서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우디와 카타르를 국빈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국내 경제사절단 200여 명도 함께합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결정된 이번 순방의 의미, 그리고 경제적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겠습니다. 사우디와 카타르 순방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 중동팀장,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그리고 카타르 도하를 4박 6일 일정으로 국빈으로 방문을 합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두 나라에 대한 국빈 방문인데요. 마침 다 뉴스를 보고 긴장하고 계시듯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중이라서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 중동 지역에 대한 순방입니다. 팀장님, 먼저 이렇게 이제 위험한 전쟁 중에 순방할 때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순방의
의미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봐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하고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육국이면서 네. 그리고 영내에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그동안 사우디, 카타르하고 협력을 계속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순방을 통해서 사우디 그리고 카타르와 좀 협력을 좀 더 다각화하고 내실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파트너십은 기존에는 우리가 에너지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인프라 수주 이런 측면에서 많이 협력이 이루어졌었는데 좀 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하자. 그래서 조선 산업이라든지 재생에너지 그리고 문화, 엔터테인먼트, 교육 이런 부분으로 좀 협력을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좀 순방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사우디 먼저 보시면은 네네. 사우디는 일단 중동에서 우리나라가 최대 가장 교육을 많이 하는 국가고요. 또 원유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중점 협력국들을 선정했는데 사실 그 나라들이 많지는 않고 근데 한국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국가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작년에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네, 작년 11월에 정상회담을 한국에 와서 하셨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40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했다는 거는 사우디 입장에서 한국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빈 방문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우리나라하고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맞는데 특히나 카타르에서 우리가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협력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카타르도 우리가 에너지 협력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 순방을 통해서 카타르가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네.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그 국빈 방문의 하나의 의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교수님, 우리가 이제 국빈 방문이라고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두 나라의 이제 국빈 방문이다는데 사실은 여러 번 방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이런 전쟁 가운데에서도 중동 지역에 방문할 땐 또 여러 의미도 있고 일정도 단순히 기존의 에너지 분야 이런 협력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분야 미래지향적인 어떤 우호적 파트너십 이런 부분이라서 아마 다양한 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일정이나 행사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22일 날 사우디 리야드에 가면은 먼저 사우디 국빈 방문이 하시게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는 행사가 빈살만 왕세자의 공식 환영식과 오찬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 한국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으로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되고 왕립 과학기술원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 사우디 미래 기술 협력 파트너십 그 포럼에 참석하실 예정이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외에도 한국 사우디 건설 협력 5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24일 날에는 그 사막의 다보스라고 불리는 그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에 주빈으로 참석을 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사우디 방문을 끝내시게 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카타르 도하로 가셔서 이틀간의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도하 국제 원예 박람회에 참석을 하고 25일에는 그 카타르 국왕의 공식 환영식과 오찬, 이후에 한국 카타르 비즈니스 포럼 참석, 마지막으로 이제 카타르 교육도시 에듀케이션 시티를 방문해서 카타르 청년들 리더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예정인데요. 네. 이 방문 일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양국 경제인 간의 포럼에 참여해서 격려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네. 부분이 있고요. 둘째로는 청년 학생들과 리더들과 대화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첨단 분야라든지 아니면 미래 세대 그리고 경제 투자 협력 관련되는 곳에 많은 관심을 두고 이번 방문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중동하면 70년대 중동 건설붐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는 지난 70년대 건설 시장에서 우리 기업, 우리 또 일꾼들이 진출하면서 사우디와의 관계 발전에 기초를 마련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제 한국을 방문했었죠. 그때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그야말로 격상이 됐습니다. 네옴시티 신도시 사업 협력 이런 것들을 본격화하면서 경제협력 분위기가 이제 후끈 달아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팀장님, 이제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이렇게 갔는데 사우디와의 그동안 교류, 역사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일단은 한국하고 사우디는 1962년에 수교를 맺었고요. 우리 정상이 사우디를 처음 방문한 건 1980년입니다.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사우디의 왕세제, 그러니까 압둘라 왕세제가 98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었고요. 그다음에 99년에 살만 당시 리야드 주지사, 지금은 현재 국왕인데요. 99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런 정상 간의 방문은 조금 늦은 시기에 이루어졌지만은 사실은 74년부터 한국과 사우디 간의 협력이 굉장히 깊게 이루어졌었고요. 특히나 74년 경제 및 기술 협정에 의거해서 75년부터 장관급 협의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까지 19차례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그 사우디가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2017년부터 한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비전 2030 위원회를 통해서 사우디, 한국 그리고 한국과 사우디가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하자. 그래서 기존의 에너지나 인프라 외에도 산업 부문, 그다음에 투자 부문에서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산업 폐기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협력을 하는 것으로 많이 합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건설 부문을 조금 보자면은 76년에 대린 산업이 사우디에 진출한 이후에 주요 건설 기업들이 사우디에 진출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1970년대에 우리나라 기업들과 많은 인력들이 사우디에 가서 이 인프라 수주를 하면서 중동 붐을 이끌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우디가 이제 지난해 무려 8.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잖아요. 전체 GRDP를 보니까 우리나라 한 3분의 2 수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큰 경제 대국이고 한데 중동에서 차지하는 어떤 위치, 굉장한 강국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위치를 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중동 내에서 발휘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중동 내 맹주라고 하면 사우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수니파의 맹주이고 네. 현재로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하고 이집트하고 라이벌 관계였다면은 지금 시대에 와서는 사우디, 이란이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나 사우디가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게 된 거는 오펙 플러스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인데 네. 사우디가 산유국이면서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나 아니면 증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에 사우디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미국이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증산을 요청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요청을 들어주지 않거나 아니면 감산 의지를 밝히거나 했던 것들이 아무래도 이런 원유를 생산하면서 사우디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걸프국가 연합이라고 해서 이 GCC 6개국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사우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눈여겨봐야 할 거는 네. 방산 부문에서도 작년에 군비 지출이 5위였거든요. 네. 그리고 외교적으로 보더라도 카타르와 당교 사태 당시에 이게 사우디가 주도한 걸로 다 알려지고 있어서 사실상 경제, 외교 그리고 안보 부문에서 영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일 파워를 좀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사우디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결제를 달러로만 하지 않고 다르게 위안화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형태를 통해서 이제 굉장한 그 국제사회 중동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영향력도 이렇게 크게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떤가요? 일단은 사우디의 영향력이 커진 거는 아무래도 제 미국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도 조금 미국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의 관계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지렛대로 조금 여러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조금 이 패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사우디가 달러화로 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위안화로 결제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입니다. 예. 인구가 굉장히 젊은 인구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3,700여 명 수준인데 곧 2030년에 한 5천만 명 수준. 그 뒤로 이제 한 1억 명까지를 목표로 이렇게 한다라고 결국 이제 인구가 또 그 국가의 어떤 경쟁력의 척도가 되기도 한 시대인데 사우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우디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석유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고 이게 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비석유 부문의 성장률이 굉장히 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성장을 보더라도 이게 작년에 8.7%를 한 거는 뭐 원유 시장의 뭐 원유 생산과 수출이 늘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비석유 부문에서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사우디가 지금 네옴시티를 포함해서 기가 프로젝트를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들이 비춰봤을 때 산업이 더욱더 다각화될 것이고 그래서 젊은 층의 고용이 더 확대되면서 더욱더 성장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더 강력한 어떤 강대국이 되겠네요, 중동에서. 네, 맞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을 마치면 이제 바로 인접해서 붙어 있는 카타르로 넘어가게 됩니다. 카타르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2022년 도하 월드컵으로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카타르와는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타르와 우리나라 관계는 우리나라 그 태권도 지도자들이 먼저 카타르로 진출하면서 그 인연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최근 카타르의 젊은 세대들이 이제 한국 문화, K컬처에 대한 그런 동경도 커지고 관심도 많아져서 한국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크다고 하고요. 거꾸로 우리도 카타르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카타르 도하 월드컵을 계기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양국이 서로 더욱 관심이 커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카타르랑 이제 잘 모르다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서로 더 잘 알게 되고 여러 가지 K컬처뿐만 아니라 경제 교류도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경제 교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카타르라고 하면은 지난 월드컵 때문에 많은 인지도를 쌓았고요. 또 국민들이 모두 사랑하시는 그 축구 스타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프랑스의 PSG 구단을 소유한 국가 네. 카타르로고도 알려져 네. 있습니다. 또 잘 알려지는 중동의 대표적인 방송인 알자지라 방송도 사실은 카타르 쪽에서 있는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뭐 무엇보다도 카타르라고 하면 산유국이고 네. 세계 제2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이자 네. 3위의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카타르랑 협력했던 관계를 보게 되면은 국립박물관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루사엘 고속도로를 만들거나 하는 건설 쪽에 좀 많은 협력이 많이 가 있었고요. 또 에너지 쪽에서 당연히 카타르와의 협력 관계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여전히 그 부분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카타르가 중동 내에서는 매우 빠르게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인프라를 굉장히 빠르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교통, 물류, 헬스케어, 스포츠, 환경 서비스 같은 부분에서 이 디지털화를 굉장히 촉진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ICT 산업 기반을 좀 확충하겠다라는 네. 국가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분야들에서 한국이 사실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을 많이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 수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중동 정세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뭐 대통령께서 이제 카타르나 사우디를 간다고 생각하면은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유가 불안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심어줄 수 있어서 국민적인 안정감 기여에도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카타르가 인구는 한 270만 규모. 그러면 뭐 대구 인구보다 조금 많은 정도 되겠죠. 그리고 국민 소득은 8만 5천 불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카타르에서 월드컵 경기장을 지을 때 이제 나가 있었는데 연말쯤 되면 자국민들한테는 그 국왕이 한 8천만 원 정도 뭐 1억 가까이를 나눠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적은 인구로 그동안 이제 오일 강국으로 또 천연가스 강국으로 이렇게 있다가 적은 인구로 이제 미래 산업으로 가려고 하면 좀 전에 소개해 주셨듯이 뭐 IT라든지 ICT 관련된 또 정보통신 관련 부대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로 많이 추구하다 보면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강점과 맞아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동 국가들도 워낙 석유에 너무 의존하는 경제가 있고 그 석유가 고갈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그 UAE나 아니면 카타르 그리고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그런 부분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력 파트너로 좋은 국가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완전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고 있는 단계지만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와 과거에 좋은 그 건설 경험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국가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맞게 경제 영토도 열심히 확장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제2의 중동붐, K건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데 제2의 중동붐이 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유 수입 38% 그리고 가스는 21%를 이 두 나라 사우디와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국 모두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두 나라가 우리와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할 시점이라면서 이번 순방에 경제, 외교 키워드를 3가지로 뽑았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순방에 대통령실에서도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는데 어떤 게 있나요? 예, 과거 같으면은 뭐 중동이면 건설 아니면은 오일 가스 이렇게 됐었는데요. 네네. 이번에 경제수석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중동 2.0이라고 해서 뭐 협력 관계를 재설정하는 부분, 네네. 그리고 인프라 협력을 고도화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부분, 이 3가지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뭐가 1.0이길래 2.0이 됐나요? 1.0은 아무래도 탄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1.0으로 말하는 것 같고요. 2.0은 첨단 제조 기술과 다음에 산업 발전 경험을 공유해서 그 전기차나 문화 네, 콘텐츠 같은 부분에서의 탈탄소화 시대의 협력을 이어가는 부분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인프라 고도화 같으면은 과거 같으면은 도로나 항만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의 인프라를 네.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플랜트나 해수 담수, 네. 원전 그리고 미래 신도시 같은 부분에서의 네. 인프라 확충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뭐 3번째 부분은 에너지 안보 부분인데 예. 중동 정세 불안정성과 관련돼서 유가 변화를 아무래도 산유국인 사우디나 카타르와 협력을 함으로써 이제 그들 국가들이 유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좀 많은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우디가 이제 지역 맹주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 경제나 세계 안보 질서에서 본인들이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과거 같으면은 미국 정책의 약간 종속 변수 비슷한 모습도 보인 적이 많았습니다만은 네네.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고 본인들이 어쨌든 그 본인들만의 세계 정치 지평을 넓혀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네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우디와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지평에 우리도 어느 정도 끼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기업들 노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9일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경협은 사우디 및 카타르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그 동행할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 139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든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 부회장 등 이름만 대면 내노라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이 새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동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재계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중동붐일 것이라는 기대도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에 참여하는 경제사절단과 경제 분야 중요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 봐야 되겠는데요. 교수님, 이번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서 지켜봐야 될 경제 행사라든지 어떤 또 그거에 따른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일단은 경제사절단 숫자로 보면은 사우디에는 130명, 카타르는 50명 정도 가시게 네네.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고 뿐만 아니라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은 대기업 참여도 크지만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참여가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순히 대기업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가고 또 분야로 보게 되면 원전이나 건설 인프라,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리고 청정에너지, 방산, 자동차 첨단 제조, 그리고 ICT, 바이오 등 굉장히 다양한 그 총망라할 수 있는 중동의 맞춤형 형태의 준비 사절단을 만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행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행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투자 포럼, 이 사우디에서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 그리고 예. 비즈니스 포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행사들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이 사절단에 포함되는 기업인들이 바로 행사들의 주인공이고요.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낼 수도 있고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 네옴시티와 같은 대규모 개발 공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게 그냥
뭐 그냥 공사에 참여를 하고 단순히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이 여기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내 산업 발전이나 그리고 국내 투자 증가 그리고 부가가치 국내 여러 기업들이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네.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경제인들이 기업인들이 대거 함께 가게 됐는데요. 작년 11월에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예. 무려 40조에 달하는 일종의 MOU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 서울의 44배나 되는 네옴시티 그 신도시 건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줄을 이루고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건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ICT라든지 각종 첨단 신기술 바이오까지 이렇게 총망라해서 40조나 계약을 했는데 그럼 요번에 갔을 때는 그보다 구체적인 MOU 단계를 넘는 어떤 좀 가시적인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나요? 어떤가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된지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말씀하셨던 분야를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키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마 이런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협력 말씀하신 협력 분야 외에도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MOU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신뢰를 쌓아가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런 하나하나의 모임이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또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정부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부산 엑스포인데요. 기업들도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기업 총수들까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LG그룹 같으면 타임스퀘어에 이제 광고도 600회 이상 내보내기도 하고 SK그룹 전사적으로 전 계열사 사장님들이 다 나가서 전 세계를 뛸 정도로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방문하는 사우디와 경쟁 관계 있잖아요. 이번에 아젠다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좀 껄끄러운 얘기들을 서로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네, 하고요. 네. 뭐 그런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자기들의 노력을 다해서 하는 것이니까 뭐 엑스포가 이 사우디와 경제 협력 관계에서 불편한 모습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는 네, 않고 네. 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사우디는 본인들이 가진 강점들을 잘 내세워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제2의 중동붐, 신중동붐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정말 큰 우려가 생겼습니다. 전쟁이죠. 이번 순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충돌로 국제 정세가 아주 불안한 상황에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순방이 확정될 때까지 어려움은 크게는 없었다. 상대국 일정을 바꾸거나 취소하지도 않고 반드시 이번에 꼭 먼저 상의했던 일정대로 상호 계획했던 대로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두 나라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와의 교류가 지장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러운 행보가 예상되는 만큼 현명하고 지혜로운 외교 전략이 더욱 절실해지는 때입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나서 계속해서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그야말로 경랑 속에 있는 중동에 어렵게 일정을 확정해서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실리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번에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런 전쟁 가운데서 방문인데요. 외교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주로 어떤 논의들이 예상됩니까? 네, 일단은 이번에 사우디 카타르를 방문하면서 정상회담에서 안보 정세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주된 사항은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그러니까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중점적으로 병원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논란도 많았죠. 병원에 예, 대한 맞습니다. 것도 때문에. 그래서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예.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우디하고 카타르의 입장을 보면은 저희가 이 두 국가하고 이런 영내 안보에 대해서 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영내 핵심 행위자고요. 예를 들어서 예멘 내전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들에서 좀 역할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특이한 국가인데 현재로서는 중재를 중점적으로 하는 국가이고요. 그래서 미군 부대도 있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긴밀하지만은 네, 네. 이란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마스라든지 네. 아니면 탈레반이라든지 이런 무장 단체들하고도 네트워킹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미국 탈레반을 협상을 카타르 도하에서 했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카타르 그리고 사우디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영내 안보 정세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면서 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함께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내 평화를 위해서도 좀 많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충돌로 중동 지역이 그야말로 화약고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각국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더 커졌고 자본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중동봄을 기대했던 우리나라도 또 K건설 이런 게 계속 발전하면서 정말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 현재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시각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그 사태가 지금 순방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그 옆에 인근 국가들 특히 UAE 같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경제 중심국인 두 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한편 지난 14일에 한국,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레이트, UAE 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 CEPA, 세파라고 하죠. 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상을 체결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그 아랍에미레이트랑도 이제 이런 협상을 체결을 했고, 우리가 이런 좋은 분위기인데 중동 전반으로 번져나가지 않을까. 특히 어디가 어디를 지지하고 막 서로 하면서 이렇게 좀 서로 이제 대립하고 편이 갈리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면서 봐야 되는데요. 중동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게 중동과 한국 간의 경제 협력에 관련돼서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UAE랑 굉장히 높은 수준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게 산유국으로서는 처음 맺은 거긴 한데요. 중동 지역 전체를 넓혀서 보게 되면 사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과 FTA 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단순히 그냥 유가 정도의 변화보다는 저는 더 큰 변화들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런 사태가 생기면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달러화를 굉장히 선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악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미칠 부분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다시 중동 경제만으로 국한시켜서 한번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영향이 얼마나 갈지는 가늠하기 힘듭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상황이 나빠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위 중동의 맹주들, 이 관련된 말씀하셨던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 현재 상황이 절대로 그 국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우디는 마찬가지고 사우디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다가 지금 상황이 악화된 것이고 네. 이란도 어떻게 보면 제재 국면이 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제재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됐고 네. 뭐 주변 국가들도 어쨌든 지금 경제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괜히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뿌려진 상황이어서 네, 실제 이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동결돼 있던 자금을 막 받는 상황에서 지지 표명을 하면서 다시 묶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이란이 하마스를 계속 오랜 동안 지원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번 공격을 여기 직접적인 배후에 이란이 있는지는 사실 좀 의문점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느덧 뉴스에서 사라진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당사자인 푸틴 대통령 말고는 이 상황에서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 국가들도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일 것이고요. 물론 힘든 과정을 거쳐가긴 할 겁니다만 그래서 부정적 영향이 있긴 하더라도 그게 급격히 악화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은 좀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고유가 이런 데 이제 큰 영향, 그리고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뭐 5%를 가고 막 이런 것까지도 분명히 지금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유가에 대한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는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긴 한데 그러더라도 뭐 이걸 관리 못할 정도의 어떤 통제 못하는 위험 상황까지 발전하진 않은 것 같아서 네. 뭐 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이 국가 간에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에서 팔레스타인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니까 하마스를 지지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팔레스타인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서 매우 생산적인 회담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면이 생산적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팀장님 어떤 부분을 놓고 생산적이었다고 할지 추정이 되시는지요. 그리고 사우디가 이렇게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입장을 지지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의도나 목적 같은 게 좀 읽혀지는 게 있는지요. 일단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현 상황을 지렛대로 삼는 거는 좀 확실해 보입니다. 그동안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대탕트라고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외교 정상화를 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UAE를 포함한 몇 개국과 외교 정상화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이스라엘, 사우디 외교 정상화를 위해서 미국이 상당히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카슈쿠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우디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미국이 좀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우디가 상당히 불만이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권 문제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 상황 하에서 사실은 사우디가 이란하고 외교 정상화를 할 때 그 사이에 중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중재 하에 이제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외교 정상화를 했는데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은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결정을 할 때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는 사우디가 그동안에는 미국의 의지 또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따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현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중동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거든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외교 정상화를 반드시 좀 달성해야 되는 하나의 상황이었는데 근본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미국의 의도들이 많이 흐트러졌고요. 그다음에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스라엘과의 외교 정상화를 당분간 중단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사우디는 이번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사우디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현재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서 우려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하마스를 지지한다 이런 발표들은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오슬로 협정에서도 두 국가 해법이 나왔지만은 이게 2002년에 아랍 평화 구상이라고 해서 사우디가 좀 중심이 돼서 발표한 구상이 있어서 이거를 사우디 구상이라고 하는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영향을 높이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좀 나가려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거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영향력이라든지 그 중동에서의 패권, 지도력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그래서 아마 혹자들이 꽃놀이패라는 표현을 썼었나 보죠. 사우디의 입장이 꽃놀이패다. 특히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가면서 중국에 SOS를 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과의 중간에서 그 영향력, 그다음에 이 평화협상 같은 게 펼쳐질 때 사우디의 역할은 더 커질 수 있겠네요, 앞으로. 일단은 사우디가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미국이 이번 만약에 평화협상이 이루어진다면은 미국의 역할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을 사우디가 좀 파고들어서 주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말 큰 걱정이 있거든요.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최하 우리가 40조 원 정도 지금 이미 MOU 해놓은 것만 해도 이런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다가 어떤 각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갈릴 때 자칫 실수라도 하면 그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 중간에 끼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이런 데서 약간 불이익이 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우려도 사실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정부든 기업이든 입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지역은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다음에 시리아 민병대 이런 무장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간인의 인명 피해가 커지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공격하게 됨으로써 민간인의 피해가 커지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아랍 국가들 입장 그러니까 사우디나 카타르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 뭐 어느 한편을 든다기보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 이미 주한 미군 대사관에서 이제 입장을 표명했죠. 한국 정부는 아주 지극히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기여해야 된다 이런 원론을 발표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어떤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뭐 사상자, 희생자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하는 방식.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한 뭐 사우디라든지 아니면 카타르 또 기타 중동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중동 국가들과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인도적, 보편적 관점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 보조를 같이 맞추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각각의 개별 이해관계에 따른 중동 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좀 흐트러질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원칙이 있고 흔히 말하는 진짜 가치 외교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까? 진짜 가치 외교 측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진짜 가치 외교 측면이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지 사우디도 있고 그다음에 카타르, 이라크,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또 방산협력을 한 이집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멀리 나가서는 이란도 있고 이런 국가들과 좀 민간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쨌든지 이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계속 지속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동 전쟁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방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만큼 더 큰 성과를 거둬와야 되는 또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사우디 카타르 방문에서 우리나라가 최대한의 국익을 얻고 경제 외교적 성과를 거둬야만 앞으로 또 더 큰 미래를 펼쳐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이제 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 정부 또 이번에 순방에 참여하는 기업들 그리고 순방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또 기업들이 많은 기회를 이렇게 보고 있을 텐데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 뭐 이 방문이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진 거라서 이게 과연 필요한 방문이었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저는 매우 필요한 방문이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 특히 특히 경제 성과 같은 것이 아무래도 협력이 잘 된다 그러면은 외교 안보적인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외교 안보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상존하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은 그럴수록 더욱더 굳건한 경제 외교 관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생길 수 있는 경제 안보 위기를 어느 정도 누를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런 투자 기회들이 꽃피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작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경제 협력이 외교 안보를 좀 좋게 만드는 선순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좀 더 부각시키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번에 단순히 방문해서 협력 의사를 표명한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들을 일정에 맞춰서 하나씩 로드맵을 짜가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노력들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정부의 노력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불안감을 정부가 잘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특수를 맡고 있는 K건설이라든지 또 K건설 장비 산업들 그리고 K컬처 또 K방산 이런 기업들 이런 측면은 어떨까요? 각각의 측면에서 다소 이제 분야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네네. 방산 같으면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좀 즐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건설 같으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뭐 좋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뭐 건설 같은 게 약간의 뭔가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는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도록 네. 이제 뭐 좋은 그 보완 장치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팀장님, 더 이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계들, 그야말로 이제 전략적 제휴관계 이상을 넘어가는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들로 계속 이렇게 추구를 하고 있는데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노력할 점 그리고 민간 기업들, 이번에 순방에 동행한 기업들 노력할 점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중동 상황이 어려운데도 사우디하고 카타르가 국빈 방문을 추진해서 네. 우리 정상이 방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회성으로 이런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인적 교류로 더 활발하게 하고 또 민간 단위에서도 더 활발히 상호 교류하면서 예를 들어서 문화 협력을 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민간 기업이 진출해서 현지에서 더 많은 활동들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지에서도 우리나라에 더 많은 방문을 해서 네. 한국의 사우디와 카타르를 알리는 그런 방식의 네. 교류도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좀 더 깊이 있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요즘 이제 다니다 보면 그 히잡이라고 하나요? 그 정확한 뭐 나라마다 또 용어도 다르긴 한데 그런 분들도 굉장히 서울에서도 많이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문화적 교류가 곧 이제 경제 교류로 직결되고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높이는 이런 효과도 많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어떤 K컬처나 전반적인 문화적인 부분 이런 부분의 노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중동 내에서도 중동 내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은 어떻던가요? 중동 내에서도 K컬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예. 많고 우리나라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실제 이란에서 그 오나라 하는 그게 저거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란뿐만이 아니고 사우디, 카타르, 그다음에 중동 다른 국가들에서도 K컬처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활용을 하면은 이게 경제 교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렵게 추진한 그 사우디와 카타르 순방 그 큰 경제적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해 보면서 오늘 사우디 카타르 순방에 대한 경제적 효과, 기대 효과 등등에 대한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분석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16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활력타운 조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부처가 손을 맞잡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만큼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위기는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89개가 지방소멸 위기로 정부에서 지정을 하기도 했었죠.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위기 원인, 현황,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